저희 작가들이 이걸 꼭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걸 물어보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영입 1호, 아마도 임명진 위원장이 깜짝 놀랄 후보라고 했던 게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영입에 대해서 꼭 물어보라고 하던데, 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예, 제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 엔진에 치면, 김진 논설위원도 같이 나와요. 이제 대통령 후보죠. 왜 영광 이게 몇 번 토론회에서 만났는데, TV 토론회에서. 네. 근데 저를 지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이렇게 뭐랄까 제압했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가령 좀 과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동당 쪽에서 누구죠?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네. 박정희 대통령 이정희 후보가 노동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일 때 이정희 후보가 이제 삼성 노동자 얘기를 했거든요. 백혈병으로 죽은. 네. 사실 삼성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삼성 백혈병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네. 그때 이미 59병 죽었고 사실은 박사과정에서 제 전공이 반도체 산업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합선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계속 써야 돼요. 아하. 그래서 IBM이 이미 80년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걸 모르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깨끗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정태인 씨는 김진이 나오죠. 인수분해를 시켜주셨구나. 예, 예. 저번에 지난주에 김어준 중수도에 누구 한 명 인수분해 시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분해를 시켜주셔가지고, 검색,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킨 게 촛불의 힘인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딱 한 사람만 뽑아라. 공이 어디에 있는가. 79년 삼성 역사를 철벽방어를 무너뜨린 당사자는 누구냐? 최순실이라고. 철벽 방어해 왔는데 거기에 철벽 방어로는 그 철벽 방어로도 안 되는 제가 여태까지 출연하면서 김어진 총수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 이제 오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못해. 저는 이제 축하 공연도 내보냈고 예. 50년간 사실 맞아요. 50년간 지연된 정이죠. 네, 지연된 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은근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나이대가 같긴 하지만 예.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은 없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환율 조작국,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라는 식의 뉴스가 나왔었어요. 한 달 전쯤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불이 떨어지려고 합니까? 네, 저는 중국을 대상으로 물론 얘기를 한 건데, 함부로 중국은 지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이 보복을 할 거거든요. 네. 한국은 얌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보복을 할 거 그러면 미국이 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더 타격이 심하지만, 그러니까 스티글리츠 같은 그 사람은 그러나 누가 더 내성이 있느냐, 누가 더 견딜 거냐. 그렇죠. 중국이 잘 견딜 거다. 중국은, 중앙에서 네. 버티라고 하면 버티잖아요. 그냥. 그렇죠.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기업들한테.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전자기기는 전부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관세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소비자들이 견디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한국하고 대만이고 사실은 대만이 더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준 3개가 다 걸리거든요. 근데 대만은 중국을 지금 견제해야 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만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다. 그럼 어쨌든 대만과 중국은 물론 요즘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긴 하지만 어떤 양안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으니까. 원 차이나 펄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트럼프가 어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인정했잖아요. 네. 중국에도 인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남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벌써. 왜냐하면은 압력을 넣기 전부터 우리 잘할게요 하고 네, 더 많이 사드릴게 했잖아요. 지금 더구나 일본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야이가 한국은 하면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미 만만하게 많이 보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들어선 직후 다
원하시는 대로 미리 해드릴게요. 이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도 그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죠. 지금 뭐 법원도 그러는데 정부는 뭐 당연히 더 눈치를 보거든요. 자, 환율 조작국 얘기를 짧게 하긴 했었어요. 그때 세 가지 기준이 이제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는 흑자도, 경선 흑자 나고, 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다 걸린다고 하셨고. 아니요, 2개가 걸리죠. 앞에 2개. 경상 흑자 무역 안 되는군요. 흑자는 302억 달러니까 200억 달러 기준을 넘었고, 네. 그다음에 경상 흑자는 우리나라 거의 8%예요. 그것도 3% 기준 넘었고, 다만 외환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했느냐, 이거는 뭐 증거도 없고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화가 절하되는 걸 막고 있는 거지 절상되는 걸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개입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요. 한 방향이라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하시키려고 노력했다.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에 유리한 유리하도록. 상황을. 그래서 네. 미국이 적자가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절상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절하를 막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된다면 그거는 이명박 정부 초기 최준경 차관이 실제로 공언하고 개입했거든요. 외환시장에. 그렇죠. 그때는 수출을 늘리겠다고. 네. 우리나라 돈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죠. 네, 그분 철학 자체가 중상주의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입했다기보다는 절하되는 거를 절하돼서 외환위기 비슷한 상황을 맞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근거가 없고 대만은 걸립니다. 대만, 싱가포르 이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대만은 정치 이유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예. 만약에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세 개 다 걸리지 않지만 만만해서 지정해버렸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있게 되는 피해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돼도 뭐 마땅하게 쓸 그 수단이 없는데 미국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301조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가령 한국이 지금 1,300원이어야 되는데 1,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100원으로 지금 유지시켜서 미국이 뭐 1,000억 달러 손해를 봤다. 그럼 1,000억 달러만큼 관세를 아무 제품에나 때리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그만큼 걷어들이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얘기고 네. 사실은 WTO든 국제기구법 위반입니다. 미국만 위반인데, 하는 거죠? 예, 미국의 법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법이죠. 거기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휘둘르면 이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관세를 맞는 거죠. 예. 네. 당해낼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때리기 전에 뭔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 1년 동안 네. 그 환율을 조정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줄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다음에 WTO나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도 여러 가지 제소를 한다든가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미국이 나올 때 대처할 방안이 있나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달러하고 원화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지금 외환시장의 규모로 볼 때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막 조작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호소하는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럼 공동 대응을 해야죠. 지금 미국의 목표는 네. 한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생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한국에 흑자를 낸다기보다는 동아시아 그 제조 삼국이 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넣어가지고 이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나프타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의 생산 시스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공동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체에 경제 블록이 있고 이쪽에서 기술 개발하면 저렴하게 생산해주는 기지까지 딱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강한 경제 블록인데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건 자, 공장이 뭐고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을 약화시켜야지 돌아올 테니 좀 그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환율 조작국 같은 걸 휘두르는데 그게 우리나라 타겟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트럼프 특징이 그거잖아요. TPP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1대1로, 1대1로 무역협정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나라를 찍어서 전체에 대해서 타격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원인 자체가 동아시아 생산 시스템이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되죠. 지금 일본이 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 정부도 별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일본 이미 빠져나간 것 같던데요? 일본은 먼저 엎드려서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데 일본은 목적이 있거든요. 군사화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근데 한국은 그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엎드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죠. 형님이라서 엎드린다는 이유로 엎드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형님도 아니죠. 이제 형님. 많이 관계가 약화됐는데. 근데 트럼프는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최근에 하는 걸 보면요. 그냥 데자뷰예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그 딸 가방 사라고 네, 네. 그 트럼프의 고문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뷰하다가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근에 굉장히 이상한 뉴스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이 굉장한 라이벌인데, 서로 적성국이고 서로. 그런데 트럼프 캠프 내에서 고인사들이 러시아와 통화를 했고 서로 선거 기간 동안 뭔가 약속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그런 적성국이죠. 만약 미국 국민들 머릿속에는 러시아하고 그런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폭로되면 무슨 거래를 한 거야 라고 이제 따져야 되는데, 트럼프는 자기 개인 트위터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유출됐는 것이냐. 이게 문제다. 예. 정윤회 사건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네요. 그리고 7시간을 밝히라고 하는데 예. 7시간은 사생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자뷰인데 이 양반 탄핵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그러지 하는데 않아도 미국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벌써 나와요. 예, 좀 어렵긴 하죠. 예. 첫해 탄핵한다는 건 첫 해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첫해 탄핵 얘기가 나왔었죠. 그 네. 쇠고기 쇠고기 때. 때문에. 네. 그러나 이게 너무 멀어서 첫 해는 어렵겠죠. 첫 해는 어렵겠지만 데자뷰,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뉴스, 비슷한 속성의 뉴스가 나오길래 이거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야 된다, 야. 아마 미국 민주당 쪽에서. 예, 미국 국민들은 많이 참고할 거예요. 한국 촛불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네. 어려운 영어 단어 알잖아. 임피치먼트라고. 탄핵이라고 하는 어려운 영어 단어도 알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항의 수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 거죠. 일본도 가능하면 같이 설득을 하고, 네.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대만, 싱가포르는 세 가지 다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남아 쪽 국가들, 그리고 중국,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건지 WTO 제소도 있지만 같이 뭐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또는 통상부 장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리더십 진짜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예,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외교적 능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네.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여기서 붙잖아요. 예. 근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두 나라를 어떻게 화해시키고 우리나라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들의 이익을 어떻게 묶어서. 도모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 굉장한 외교적 수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없는 건 확실한데. 그건 확실한데. 예, 다음 정부는 있느냐. 다음 이게 정부 문제죠. 누구에게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는 자기 철학이 분명한 후보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뉴스에 문재인 후보가 김현종 씨를 영입했다는 이제 기사가 났는데, 네. 이 김현종 씨가 한미 FTA 추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머릿속까지 미국 사람인 이런 사람인데, 과연 물론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테지만 걱정이 되는 예, 거죠. 걱정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국제 룰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WTO 전에 이 가트를 만들 때 케인즈가 흑자국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 그래요? 이 흑자국도 사실은 균형 상태가 제일 좋은 건데, 네. 흑자국도 뭔가 해가지고 자꾸 흑자가 누적되면은 그러니까 위기가 일어나죠. 경제 위기가 일어나니까. 너만 이득을 보는 것 자체가 균형을 깨뜨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영국이 때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럼 적자국은 돈을 빌려와서 막아야 되니까 결국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 네.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그럼 흑자국은, 그래서 흑자국도 흑자의 그 양에 비례해서 이게 벌금 같은 걸 내게 했어요. 국제기구에. 참.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못 사는 나라를 갖다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제청산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흑자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네요. 이게 케인즈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국제규범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흑자가 많이 나는 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거였지만, 흑자가 많이 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나라 간의 갈등이라든가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차기 정부 누가 되든 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상대할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 만나서 특히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
이해를 묶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경제 정책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흑자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떻게?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기기 설비료거든요. 투자. 근데 경제 안 수입을 안 좋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네, 경기가 그러니까 안 좋아서 설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3.5%예요 작년에. 그럼 수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료 이런 것들이. 이게 나쁜 흑자군요 이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재는 많이 수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소비재 수입 안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우리 다 중국에서 수입하지. 근데 소비도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흑자. 경제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게 좀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러면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흑자라고 단순히 우리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황형 흑자라고 있죠. 네네. 지금 한 5년은 불황형 흑자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물건을 그 원재료를 사서 생산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팔리니까 덜 수입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흑자가 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 불황형 흑자. 예. 외워두시고 어디 써먹으세요. 불황형 흑자. 그래서 우리 내부에 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수도 좀 늘어나야 되고. 근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사실 우리 재벌들이 지금 축적하고 있는 돈들이 자기들이 금고에 쌓아놓은 돈이 엄청나다. 예, 현금 유보가 예. 예. 어마어마하다. 이거 조금만 풀어도 경기 활성화 될 텐데 그래서 이거 풀라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법인세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낮춰져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현금 유보에 해당하는 거에다 세금을 때린다든가, 예. 그걸 쓰면은 뭐 세금을 면세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이제 대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하지 못하는 요인이 뭐고 그걸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봐서. 그러니까 가장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지금 투자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없다 그러면은 손해 보잖아요. 경제는 원래 불확실성을 제일 예, 싫어하죠. 그러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건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잖아요. 예. 그 유럽 흔들흔들하죠. 예.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죠. 예. 그럴 때는 정부가 투자를 선도하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 그러면 예. 스티브 잡스가 다 만든 것 같지만 애플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야 CD 뭐 이런 것들이요. 또는 뭐 부품들 이게 전부 정부 투자였거든요. 국방성이라든가 또는 그 보건성 쪽에서 투자한 것들이 그러면 많은데. 경제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말 말고 예, 경제. 부총리라든가 경제 참모들이 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는 사람이 아니고 가령 지금 우리가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들이 투자 못하는 게 가령 이제 생태 투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이런 투자들은 인프라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너무 멀리 있고 기술이 상당히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건 정부가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같이 투자를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대안을 지금 막 저랑 둘이서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질문을 왜 이 질문지 있는 대로 안 하시고 그렇게 자꾸 나가시고. 아니, 저는 궁금하니까요. 이게 실제로 궁금하니까요. 그러면은, 차기 정부가 어디가 되든 간에 한 자리 어디 원하십니까? 제가, 저요? 예.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많아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제가 대통령 임명해 드릴게요. 예,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예,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 몇 개 안 남았어요. 전제가 김어준 총수가 대통령 되면 제가 입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 좀 말해보세요. 제가 거의 다 나눠줘가지고, 너무 늦었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정의당 정책자문단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맡으면 안 됩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제가 조용히 약속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를 하시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실 수 있나요? 뭐 살릴 수 있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은 뭐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요? 오늘 왜 질문이 끝에 이상한 질문이 나오죠? 잘할 수 있는지 본인 어필을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 전까지는 제가
근데 제가 제일 큰 약점이 이거예요. 조그만 연구소 하나도 못 살리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 연구소 조합원이 많이 돼주셔야 제가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려운 이름 경제연구소부터 살리시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조그만 구의 세무서장 같은 거라든가. 제가 진짜 원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면 편의점 하나 맡으실래? 편의점? 아니, 국립공원. 국립공원이요? 예, 국립공원의 관리 사무소 소장이든가 뭐 그러고 있어요. 지리산 이런 거 있습니다. 지리산공원이요? 예. 왜 도를 닦으시려고요? 아니,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도 닦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많이 받아가지고. 아, 입장료 안 받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저희 작가들이 이걸 꼭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물어보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영입 1호, 아마도 임명진 위원장이 깜짝 놀랄 후보라고 했던 게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영입에 대해서 꼭 물어보라고 하던데, 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예, 제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 엔진에 치면, 김진 논설위원도 같이 나와요. 이제 대통령 후보죠. 왜 연관검색? 이게 몇 번 토론회에서 만났는데, TV 토론회에서. 네. 근데 이제, 저를 지지하는 쪽에서 볼 때는, 네. 완벽하게 이렇게, 뭐랄까, 제압했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가령 좀 과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동당 쪽에서, 누구죠?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네. 박정희 대통령, 이정희 후보가 노동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일 때 이정희 후보가 이제 삼성 노동자 얘기를 했거든요. 백혈병으로 죽은. 네. 사실 삼성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삼성 백혈병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네. 그때 이미 59명 죽었고 사실은 박사과정에서 제 전공이 반도체 산업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합선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계속 써야 돼요. 아하. 그래서 IBM이 이미 80년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 걸 모르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깨끗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정태인 측은 김질이 나오죠. 인수분해를 시켜주셨구나. 예, 예. 저번에 지난주에 김어준 총수도에 누구 한 명 인수분해 시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분해를 시켜주셔가지고, 검색.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킨 게 촛불의 힘인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딱 한 사람만 뽑아라. 공이 어디에 있는가. 79년 삼성 역사를 철벽방어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냐? 최순실이라고 합니다. 철벽 방어해 왔는데 거기에 철벽 방어로는 그 철벽 방어로도 안 되는 제가 구멍을. 여태까지 출연하면서 김어진 총수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 이제 오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못해. 저는 이제 축하 공연도 내보냈고. 예. 50년간 사실 맞아요. 50년간 지연된 정이죠. 네, 지연된 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은근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나이대가 같긴 하지만. 예.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은 없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환율 조작국,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라는 식의 뉴스가 나왔었어요. 한 달 전쯤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불이 떨어지려고 합니까? 네, 저는 중국을 대상으로 물론 얘기를 한 건데, 함부로 중국은 지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이 보복을 할 거거든요. 네. 한국은 얌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보복을 할 거 그러면 미국이 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더 타격이 심하지만, 그러니까 스티글리츠 같은 그 사람은 그러나 누가 더 내성이 있느냐, 누가 더 견딜 거냐. 그렇죠. 중국이 잘 견딜 거다. 중국은, 중앙에서 네. 버티라고 하면 버티잖아요. 그냥. 그렇죠.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기업들한테. 그리고 네. 또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전자기기는 전부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관세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소비자들이 견디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한국하고 대만이고 사실은 대만이 더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준 3개가 다 걸리거든요. 근데 대만은 중국을 지금 견제해야 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만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다. 그럼 어쨌든 대만과 중국은 물론 요즘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긴 하지만
또 양안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으니까. 원 차이나 펄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네. 있는데 트럼프가 어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인정했잖아요. 중국에도 인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남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벌써. 왜냐면은 압력을 넣기 전부터 우리 잘할게요 하고 네, 더 지금- 많이 사드릴게 했잖아요. 지금 더구나 일본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한국은 하면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겠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미 만만하게 많이 보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제외하고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입했다기보다는 절하되는 거를 절하돼서 외환위기 비슷한 상황을 맞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근거가 없고 대만은 걸립니다. 대만, 싱가포르 이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대만은 정치 이유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예. 만약에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세 개 다 걸리지 않지만 만만해서 지정해버렸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있게 되는 피해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돼도 뭐 마땅하게 쓸 그 수단이 없는데 미국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301조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가령 한국이 지금 1,300원이어야 되는데 1,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100원으로 지금 유지시켜서 미국이 뭐 1,000억 달러 손해를 봤다. 그럼 1,000억 달러만큼 관세를 아무 제품에나 때리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그만큼 아이고. 걷어들이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얘기고 네. 사실은 WTO든 국제기구법 위반입니다. 미국만 위반인데, 하는 거죠? 예, 미국의 법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법이죠. 거기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휘둘르면 이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관세를 맞는 거죠. 예. 네. 당해낼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때리기 전에 뭔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 1년 동안 예. 그 환율을 조정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줄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다음에 WTO나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도 여러 가지 제소를 한다든가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미국이 나올 때 대처할 방안이 있나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환율을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달러하고 전부터 들어선 직후 다 원하시는 대로 미리 해드릴게요. 이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도 그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죠. 지금 뭐 법원도 그러는데 정부는 뭐 당연히 더 눈치를 보거든요. 자, 환율 조작국 얘기를 짧게 하긴 했었어요. 그때 세 가지 기준이 이제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는 흑자도 경선 흑자 나고, 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다 걸린다고 하셨고. 아니요, 2개가 걸리죠. 앞에 2개. 경상 흑자 무역 안 되는군요. 흑자는 302억 달러니까 200억 달러 기준을 넘었고, 네. 그다음에 경상 흑자는 우리나라 거의 8%예요. 그것도 3% 기준 넘었고, 다만 외환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했느냐, 이거는 뭐 증거도 없고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화가 절하되는 걸 막고 있는 거지 절상되는 걸 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개입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요. 한 방향이라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하시키려고 방향으로만. 노력했다.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이 수출에 유리한 유리하도록. 상황을. 그래서 네. 미국이 적자가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절상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절하를 막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된다면 그거는 이명박 정부 초기 최준경 차관이 실제로 공언하고 개입했거든요. 외환시장에. 그렇죠. 그때는 수출을 늘리겠다고. 네. 우리나라 돈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죠. 네, 그분 철학 자체가 이 중상주의였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를